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전공협의회 제28기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메디게이트 뉴스 박민식 기자입니다. 지난 27기 회장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는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경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6개월가량 이어졌던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전협 회장선거란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 그리고 정책들을 꼼꼼히 검증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공통질의, 후보자 개별 질의, 그리고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발언 순서 그리고 자리는 사전 협의에 따라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양 후보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조 발언 먼저 이태수 후보,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부터 4분 발언 시간 지켜서 기조 발언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태수입니다. 전공의 동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종결돼서 제대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반드시 한번 했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대전협 비대위가 환자에게 머리를 숙일 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떠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의 폭거를 막고자 일어난 우리의 지난 1년 반은 당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우리의 긍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1년 반은 고개 숙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고개를 숙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긍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받는 것은 전공의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전문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을 위한 힘을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전공의 수련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들 말 잘 듣고 아무데나 고개 숙이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전공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의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우리는 최고라는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긍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긍지를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5년을 보내고도 실력 없는 의사가 되어 비굴하게 살게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우리를 악마화하고 횡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력 없는 의사, 긍지 없는 의사입니다. 저는 전공의들의 긍지를 지키고 수련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수련 환경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수련 환경과 교육자에 대한 역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인력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고 단순 근로자를 넘어선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전공의를 격상시키겠습니다. 시급한 현안도 물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체되어 있는 전공의들, 앞으로 올라올 의대생들의 압축 수련 커리큘럼을 제시하겠습니다. 시험 일정 그리고 선발 일정의 조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협 회무보고를 정리화하고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연합체를 구축하고 미래의 전공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군입다제 복귀 문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투쟁에 졌다고 해도 긍지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꿈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긍지 있는 대전협, 어딜 가도 당당한, 머리 숙이지 않는 그런 대전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호 1번 이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성준 후보 기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공의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한성준입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2,000명 증언과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 밖으로 내몰렸고 업무 개식 명령과 경찰 조사라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 젊은 의사들은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며 성숙해졌으며 서툴렀을지언정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현재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을 재개하며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것 보이지만 곳곳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거버넌스 구조 개편, 군입대로 인해 중단된 수련의 연속성 확보,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질 향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이 네 가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준히 주장해온 요구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의료 현장의 올바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단숨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길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반드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소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미래 세대 의사들의 절실한 외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외침을 현실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 그리고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코너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발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을 통틀어서 후보별로 2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 다시 후보별로 25분이 주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이어진 의정 갈등 과정에서 대전협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대전협은 투쟁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과 대전협 비대위는 투쟁의 최전선에서 정부의 압박을 견뎌냈고 경찰 조사와 여러 가지 압박들을 잘 버텨왔습니다. 이건 대전협 비대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공의 선생님들이 같이 견뎌내 주셨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대전협 비대위 그리고 이전 대전협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전협 비대위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라는 투쟁이 끝났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태수 후보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대전협이 그 앞에서 이제 최전선에서 이제 특히 병원 대표들 고생 많이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싸움을 이어나갈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 하는 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작년 12월 계엄 때까지는 저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태가 급변했고 그 순간부터는 저희도 다른 전략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전협 내부의 목소리 그리고 일반 평정고등이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런 전략 없이 남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저희는 피해자이면서 전쟁을 이기는 주역이었고 가장 많은 걸 얻었어야 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는 형태로 변경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급하게 9월에 복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전협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전협은 대단히 폐쇄적인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전공의들이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되는지, 본인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창구가 없고, 병원 대표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대전협 대표 한 명을 견제할 수 없었던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 전공의, 대전협, 이 전체 시스템의 개편, 의사소통 방식의 개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편이 필요하며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후보 제 첫 번째 질문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정 갈등 종료로 복귀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수련 기간 단축, 전문의 시험 일정 조율 등 정상적인 진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공의 수련 단축이라고 말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수련은 일정한 양이 있어야 하고 수련의 양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걸 위해 필요한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수련 시간 단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필요한 수련을 다 완료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각 의학회 그리고 교수님들이 보기에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이 될 것이며, 그걸 위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근로 시간이 기준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각 학회별로 요구하는 근무 시간, 수련 시간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고 충분히 수련을 받았다는 점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현재 4년 차의 경우 1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지역사회에서 의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 활동이 밀도는 다소 낮을지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의 수련 시간에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얘기를 할 때 내년 2월 졸업은 일단 시험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이분들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시험에 통과할 것이고, 그 순간 저희는 전공의 수련은 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지난 1년 반 단련되었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인턴 그리고 1, 2, 3년 차도 같은 방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2월 시험, 그 다음에 6개월 추가 수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며 향후에 언론에서 특혜 시비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올 한 해가 지난 다음 한 3년, 인턴까지 포함하면 4년 동안 많은 의학회 선생님들이 이러한 선지원, 선시험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우려를 표출하면서 더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군대를 돌아오실 분들, 졸업할 학생들이 언젠가는 다 3월에 돌아오실 예정이고 언젠가는 저희도 반드시 3월 수련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가장 모든 것을 많이 정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성준 후보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발언만 일단 해주는 거죠. 일단 수련 기간의 단축 그리고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 회원 여러분들의 고충, 그리고 현재 각 수련 현장 일선에서의 많은 고민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질의를 주신 분들도 많고 저희에게 민원을 넣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련협의체가 7차 수련협의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들은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대전협은 대전협 회원분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수련 기간 단축과 전문의 시험 일정 조율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3월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군대 가신 선생님들의 복귀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지금 9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 수련 재개를 선택한 만큼 그 선택과 믿음이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공통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의료계 내부의 세대 갈등, 그리고 전공의와 진료 지원 인력, 소위 PA 간의 갈등 문제도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혹시 이제 대전협 회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두 후보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송전 후보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대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료 지원 인력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갈등은 이 지금 저희 전공의의 수련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하기보다는 병원에서의 노동력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로 인해서 충분한 수련을 받지 못한, 그리고 그런 이후에 졸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수련 과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1년 반의 기간은 저희 전공의들이 홀로 버텨온, 그 의대생 선생님들과 함께 버텨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지원 인력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와 그리고 시행령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면허는 각 직역이 할 수 있는 일을 뜻합니다. 면허와 자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면허에 준하는, 그에 상응하는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희 전공의들이 받아야 하는 그 대학병원, 수련병원의 현장 일선에서 필요한 진료 지원은 단순하게 봉합 혹은 드레싱이 아닙니다. 행정적 지원, 그 외에 여러 사무적 지원들도 지원에 포함됩니다. 저희는 그런 진료 지원 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해서 진료 지원 인력들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그 인력의 업무로 인해 저희 수련이 저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태수 후보 발언 부탁드립니다. 지난 의정 갈등 1년 반 동안 원래라면 다 같이 웃고 있었어야 할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귀 시점에 따라,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누구랑 일을 했느냐에 따라, 병원에 남아 있었는지, 직위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따라 모두가 다 싸우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끼리도 감정 상할 일이 있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의료계 내부가 아니라 의료계 외부에 있습니다. 어제 저는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서를 내러 갔다 왔습니다. 세종시 보건복지부는 그야말로 대리석 장판에 아주 호화로운 가구들이 잔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앉아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환자를 볼 동안 보건복지부는 거기서 저희가 아낀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7층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면 그것이 사고이고 수습해야 된다는 정부의 발상이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적은 바깥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대 갈등을 끝내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진료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 현재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전협 수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누군가는 그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진료 지원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전협 내부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의협의 손을 빌려야 하는 사안이고, 대전협 내부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진료 지원 인력으로 인해서 전공의의 수련이 나아졌는가, 나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래도 합법화되기 전 진료 지원 인력은 병원에 있었고, 이는 전공의 수련이 오래전부터 방치되고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전공의를 보조하는 역할로 쓰인다면 전공의 교육, 전공의 수련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공의를 보조 인력으로 만들고 오히려 진료 지원 인력들을 전공의 일을 하는 역행하는 구조로 간다면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마다, 병원마다, 연차마다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대전협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전공의들이 수련 시간 단축 등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하다 보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전공의들이 수련 시간 단축 등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하다 보니 뛰어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의 질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수 후보부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련의 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어떤 수련의 총량, 그것이 얼마인지는 다르겠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같은 조건 하에서 수련을 오래 할수록 수련의 총량을 금방 다가갈 것이고 더 빨리 다가갈 것이고, 그리고 수준을 넘어가는 전문가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은 수련의 질입니다.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누구는 일만 하면서 80시간, 100시간을 보내고 누구는 충실하게 배우면서 40시간, 60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나중에 전문의로서의 완성도가 더 높을까요?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수련 시간 하나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수련의 질에도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련의 질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결국 돌고 돌아 시험, 성적입니다. 아직 전공의 중간 단계, 즉 전문의 단계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전공의 과정 중간에 전공의를 테스트하는 과정은 정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식화되어 있지도 않고 통계로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대전협은 이런 수련 과정 평가, 중간 실태 평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시간 대비 더 높은 성취를 이룬 병원들, 그리고 그런 수련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련의 질 지표가 높은 병원은 무엇 때문에 높고 낮은 병원은 무엇 때문에 낮은지 하나씩 파악하겠습니다. 병원마다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디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어디는 행정 업무가 많을 수도 있고, 어디는 중환이 많을 수도 있고, 어디는 사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준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그 질문이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하다 보니 수련의 질에 우려가 있다, 이런 이해를 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체육 선수들은 운동장을 뛰거나 아령으로 훈련을 하거나 하는 시대를 넘어서 몸에 센서를 붙여서 트레드밀을 뛰어서 운동을 하고 최적화된 근육을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도제식 교육은 의료에서 변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세월이 바뀌었고 시대가 변했고 지금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을 저희에게 선사해 주는 만큼 저희 수련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랜 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더 좋은 전문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필요한 충분한 최소한의 시간은 있다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최소한의 시간이 과연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간인지, 그리고 저희의 근무 시간이 정말 저희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 혹은 기성세대 의사분들,
아니면 의학회 교수님들 등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더 나은 훈련 방법으로 저희는 조금 더 나은 전문의, 조금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의 의사들은 기존 세대 의사들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사와 환자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치료 과정에서는 한 팀이 되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또 합심을 해야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대척점에 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태수 후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환우회가 전공의들과 함께 움직이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한성천 후보는 비대위원장으로서 환자단체를 직접 방문해 대화를 하시기도 하셨었는데요. 이에 대전협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향후 환자단체, 환우회 등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가실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한성천 후보부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 환자단체를 방문하고 그 일각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과 환자단체는 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가 환자분들을 모두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환우회 분들도 모든 환자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고 본인 환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열성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맨 질문의 초기에 나왔듯이 의사와 환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환자 없이는 의사도 없고 환자가 없으면 의료 행위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자들, 환우회 환자단체 포함한 모든 환자들과 어느 정도 일정한 의사소통 그리고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 모르는 치료나 정부가 잘 모르는 그리고 관심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모든 저희 전공의협의회 이외의 모든 단체들과는 다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협업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 혼자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희 전공의들이 그 대전협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같이 논의해서 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태수 후보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환우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환우회는 환자들이 실제로 모여 있는 단체로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을 병, 루게릭병 같은 그런 병들, 임종이 정해져 있는 병들의 환자들은 서로 처지를 공유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눕니다. 지식, 환자 관리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령 기저귀 어떤 게 좋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임종 절차,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긴급 연락망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혼자서 전부 다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을 환자끼리 서로 챙길 수 있는 걸 돕도록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런 취지에서 의사와 환자가 어느 정도 협력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한테 가져야 할 입장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환자를 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저희의 존경, 저희의 명성은 환자가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달려있지 얼마나 환자단체와 많이 인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손을 잡고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그저 환자를 진료하기에 급해서 저희가 얼마나 환자에게 신경을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일부 문제 혹은 환자 일부의 문제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의 여론이 수십 년간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직 사태 때 국민은 저희를 악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들을 악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걸 위한 수십 년간의 여론전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여론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증거로 남기고 홍보 자료를 만들고 알려야 됩니다. 특히 전공의는 졸업할 때 봉사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봉사활동을 그냥 개인 봉사활동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전협 이름이 담긴 전공의 전체 행동으로 확대를 해서 전공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여론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작업의 산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의사수급 추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수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저희 일본에 계신 장부순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고 싶습니다. 장부순 교수님께서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의료인 문제에 많이 관심을 주셨던 분 중 한 분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로 몸살을 치른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일본은 의사 취급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다 산식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수치화되며 전문가들이 붙어서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여론이 끼거나 누군가의 의사 표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평가 기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보정심, 건정심, 의사 취급위원회, 수련평가위원회. 본디위원회라는 것은 소련에서 만든 정치기구로 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를 해서 정당성은 강화하지만 그 안에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운영하는지는 알 수 없게 만든 정치 조직입니다. 우리는 왜 의사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수학과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위원회의 힘을 빌려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련평가도 평가기구 혹은 평가 방법이 정확해야지 왜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체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비과학적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공의대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대 증원 2,000명을 막기 위해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모든 정치인들의 꿈입니다. 지역에 이권을 가져올 수 있고 무언가 한 것 같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라는 것은, 의료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정확한 의학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의대 2,000명 증원뿐 아니라 현재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불필요한 의사, 실력 없는 의사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 전체, 의학 전체, 의료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협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줘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전협은 의협에 해당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성준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전에 굉장히 잘못 쓰인 적이 있어서 요즘은 그 말을 함부로 담지는 못하는데요. 저는 어디에 근무를 하거나 어디에서 내가 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지역의료가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점, 문제의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규제를 통해서 의사들을 그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하게끔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기꺼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의사가 본인의 자유 의지로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을 치료하고 의료 행위를 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역 의사제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긴 의정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추진은 반드시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공통 질의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후보별로 개별 질의를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안배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질의는 이번엔 먼저 한성전 후보에게 드릴 텐데요. 현 대전협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간의 소통이나 협력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선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소통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어떤 이제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전협 비대위원장으로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날 바로 김태구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저희가 오프라인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한번 추인을 받은 날에도 연락을 드려서 가장 먼저 연락을 드려서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고자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계시고, 저희가 연락을 안 하거나 소통을 안 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비대위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집행부의 구조로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구성이 잘 되고 나면 그 회장 선거가 끝나서 제가 회장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소통을 할 기회를 당연히 가질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태수 후보에게 개별 질의, 첫 번째 개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태수 후보의 경우에 협회 회무 경험이 전무하신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가 협회 회무를 안 했다고 해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리더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향 설정 그리고 목표 설정입니다. 회무는 전공의들이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의사회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전공의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펴시고 한성준 선생님께서 정책이사까지 해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요번에 복귀 전공의들을 위해서 크룩스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해당 링크가 일반인들한테 풀려가지고 대규모 환불 그 다음에 재구매 사태로 이어갔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공의 회장은 최소한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무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무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서 분산을 시키고, 리더는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공의 업무가 격하고 과로가 심한 만큼 전공의 회장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방향성,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누구랑 얘기를 해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것인지 큰 틀을 잡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무는 회무를 잘하셨던 분들, 회무를 오래 하신 분들, 경력이 있는 분들께 물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분들께 분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태수 후보에게 두 번째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태수 후보는 그동안 공식적인 활동보다는 개인적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와 교류를 해오셨는데요. 특히 이제 의료정책학교 1기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딱히 어느 단체에 가서 그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의료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모든 목소리를 다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의료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동지 아니면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미래의료포럼 주소 회장님이 하시고 의료정책학교 최한나 선생님이 하시고 프리드먼 아카데미 지식의 칼 이재용 선생님이 하십니다. 전부 다 서로 안면은 있고 서로 다 의견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 의견이 다르고 모든 사람 생각이 다른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답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앞에서 실패해 오신 분들, 저희보다 몇 세대는 앞서서 이 난관을 헤쳐오셨던 분들이 실패했던 방법을 보고 적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권에 의탁하는 자세입니다.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확실해 보이고 법으로 막으면 뭔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 얻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면 가장 성공한 투쟁은 의사들이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을 때입니다. 앞으로 대전협의 방향성은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연대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에게 의탁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의견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가치이고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 저는 그것을 전공의 수련원, 전공의의 수련의 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도 지금 전공의 최대의 화두는 과연 우리가 전문의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 수련의 질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수련 시간도 줄이고 대신 더 완성된 전문의를 만들 수 있는 이상향의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성전 후보에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시는 부분,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있다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가 해온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뭘 해서 끝냈다. 물론 제가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고 드러날 것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해온 한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 군 입대하신 기입대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것들, 수련 환경의 개선과 질적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현장에 지금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 이 네 가지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성과를 뽑자면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대의원 총회를 오프라인으로 여러 번 열어서 저희 대의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장시간 듣는 기회를 가진 것, 저는 그것이 그나마 제가 한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뭐였죠?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뭐 순간순간에 아쉬웠던 점들도 많고 지금도 수련 재개를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련 재개를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수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을 때 그거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기입대한 선생님들도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입대 선생님들에 대한 마침표를 아직 찍지 못했다는 책임이 어찌 보면 저를 이 자리로 이끌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개별 질의 시간도 마쳤는데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덧 합동 토론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이자 가장 뜨거운 시간인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당 25분의 자유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제 제한은 없고요. 질문 답변 형식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모두 본인의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들께서 하시는 발언의 근거나 객관성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난 뒤에도 후보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자유 토론의 시작은 한성존 후보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경선 과정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입후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공의 생활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큰 용기, 그 여러 가지 행동력들 보여주시면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박민식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단체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미래의료포럼, 의료정책학교, 그리고 프리드먼 아카데미, 제가 이름을 다 대지도 못할 정도로 생소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단체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전공의로서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되게 중요한 그런 자세 그리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관련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이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성과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회장 업무를 하실 때, 회무를 하실 때 반영하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기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간 것이었고, 저는 아직도 그 핵심 인력에선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 자체가 거부를 하기도 했고, 그분들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명확히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차라리 많은 단체를 알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한 단체만 아는 경우입니다. 여러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단 한 명만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끌려다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회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저는 물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대전협 회장이 되면 저는 대전협 회장이고 전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올려놔야 되는 것은 전공의의 이익이고 전공의의 사안입니다. 그 이외의 것을 논하는 것은 대전협 회장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시는가요? 자, 이제 메디게이트 박민식 기자님 인터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이제 전공의들에게 왜 한성존이어야 하냐에 대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한성존을 뽑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책임을 지는 회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리더의 자질, 책임에 있어서 책임은 리더가 지고 이득이 있다면 모두가 나눠 갖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환자단체 가서 사과한 것이 어떻게 나비효과를 일으켰나 보시면, 요번 국감에 이제 안기종 환자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국감에서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이 이제 발의가 되었고, 이수진 의원이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참고인으로 있던 게 환자단체 안기종입니다. 저희는 그냥 환자단체한테 좋은 마음으로 사과를 했다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의사 직역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혹시 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혹시 환자단체에 갔었을 때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라이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저희는 환자단체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떠한 미디어와 어떠한 자리에서도 저는 환자단체에게 사과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저희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본 국민분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숙인 적도 없습니다. 일단 이 점 먼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환자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은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가 저의 사과 이전부터 이미 1인 시위를 하면서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발의가 되었다고 보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실제로 저희는 저희에게 관련된 내용 아니면 환자 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저희에게는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매우 독특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같은 법을 논한다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낸 바가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발의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의가 안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사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미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그쪽에서는 그 내용을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것을 나비 효과라고 엮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과한 억측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질문을 아까 이제 좀 공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리더는 방향성만 설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무를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회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본인 조직원들을 잘 배려하고 컨트롤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회무의 경험이 없다고 하셔서 대전협 후보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는 본인의 구성원들을 섬기는 겁니다. 본인이 방향성을 결정해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서 구성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전협 회장이 되시면 비슷하게 일을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비슷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른 협회와의 중요한 큰 틀의 것들을 논의하고, 회무는 회무를 기존에 해왔던 잘하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방향성을 그대로 견지하실 생각이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제 저희 한성준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회무를 안 해본 사람, 대전협에 들어와야 대전협 회무를 하는데 대전협에 들어오기 전에 회무를 할 수 없으니까 회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그러면 대전협 일을 하던 사람만 대전협 회무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대전협 회무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대전협이 그에 대해서 회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020년 박지원 사태 때 박지원 회장님이 아무것도 인수인계를 안 하고 나가서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유튜브 채널은 2개가 됐고, 이전 채널은 영상이 하나도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무에 있어서 인수인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저한테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지난 의협 집행부는 아니었고 병원 대표로서 비대위에 참여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비대위가 생긴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3개월의 경력을, 회무에 대한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도 3개월 뒤면 회무에 대한 경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모든 일을 다 하면 좋죠. 좋은데 과연 전공의가 모든 회무에 다 하나하나 관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요일에 부득이하게 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저희가 평일에 시간이 안 돼서 저희한테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단 2명 시간 맞추기도 이렇게 힘든데 모든 전공의들이 어떻게 동시에 다 일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저는 전공의 협회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집중을 하되 필요 없는 업무는 최대한 아웃소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제 리더가 뭐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랫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뭐 섬기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환자 단체에 가서 이제 어쨌건 거기에 사과를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자회견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수 전공에겐 충격이었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향성이 아니었는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저는 리더가 함부로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결정할 권리를 뺏고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생님께서 몇몇 그런 당독 행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전공의들 마음이 다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태가 돼버렸고, 전공의들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일들이 사실화가 돼가지고 시퀀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제 전공의 투쟁체는 전부 각자로 흩어졌고 각자 도생이 키워드가 됐습니다. 다들 이제 알바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지 향후 대전협 비대위의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사실 선거가 끝나면 없어질 조직이죠. 그래서 대전협 비대위 대책보다는 앞으로 회장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흩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거고 많이 힘드신 것도 압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었고 그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전협 비대위나 제가 어느 정도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모든 소통 구조에서는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 비대위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아실 텐데, 제가 하고 싶어도 의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가 하기 싫어도 의결이 되면 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그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사항들은 없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 아까 얘기를 계속 끌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대전 회장에 출마하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질문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나오신 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회무를 해봐야만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도 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전협 집행부가 아니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회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또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더가 회무를 알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부분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검체는 어떻게 처방이 나서 어디로 접수가 되고 사실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미 근무할 때 그렇게 알고서 하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대전협 회장이 되려는 거는 전공의들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최대한 전공의들이 의도하는 바를 잘 반영해서 그것을 외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현실적인 요건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굉장히 살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무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건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외인 것이 이제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고 이제 회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저희 대한전공협의회에는 지금 현재 직원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서 대전협의 모든 회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각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회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리더가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구성원에게 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더는 본인이 하는 일들을 구성원들에게도 모두 다 공유해서 리더가 언제 대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산병원 전공의 협의회를 1년 반 동안 이끌어오면서 제가 추구했던 가치도 그것입니다. 리더는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단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웃소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이제 간호법 내용이기 때문에 의협에 어느 정도 그것을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의협이 거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의협에서도 이제 대선 TF에도 계셨으니까 이제 의협 회무도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대선 TF에 있긴 있었는데 저는 활동을 안 해가지고 이력에서는 제외를 했거든요. 간호법 TF가 있었습니다. 간호법 TF가 있었고 목소리를 내신다고 냈습니다. 다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의협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의탁한 부분들이 만약에 회장님 마음에 후보님 마음에 죄송합니다. 후보님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회무에 대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략 자체를.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의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 의협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했을 때는 혹시 의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자, 일단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번에 하셔서 하나씩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회무를 몰라도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회무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회장이 회무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팀은 다 짜져 있고 회무를 백업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염려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인수인계 시스템을 잘 구축해놔야 된다는 점 강조하셨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저희한테 완벽하게 인수인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의협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의협은 전공의협회랑은 다른 조직입니다. 병원협회도, 병의협도, 교수협도 다 다른 조직이죠. 의사협회라는 큰 틀 안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의 결정은 의사 전체에겐 이익이 돼도 어느 한 단체에는 불이익이 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롭게 돌아가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진료 지원 인력 얘기를 하셨는데, 진료 지원 인력 때문에 전공의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의협에서는 이걸 유지하자고 한다. 그렇다면 저희는 전공의들의 수령권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율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얼마나 유동적으로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대위의 의결 구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회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의결 구조였습니다. 일단 회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한데 병원 대표 10개 혹은 대의원 3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병원이 다 난장판이 되었기 때문에 대의원 30명의 연락처는 알 수도 없고 병원 대표가 대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저는 그래서 추천서를 위해서 병원 대표 60명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지금 대의원 숫자를 보시면 전체가 200명이 조금 넘는데, 연대 세브란스 7명, 서울 화산 6명, 삼성서울 5명, 강남 세브란스 3명, 강국 삼성 2명, 카톨릭 성모 11명, 서울대 11명입니다. 다 합치면 지금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봐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분당 서울대나 각종 브랜치까지 합치면 60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한 병원들에 다 몰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대의원 의결 구조가 이제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결 구조에 있어서는 재적 의원을 기준으로 충족을 하는데 당연히 지방 선생님들이 못 오시면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무의 개선이 필요한데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박단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처절하게 느꼈을 병원 대표 선생님들께서 해당 구조의 개선에 대한 얘기가 공약이 없는 것은 저는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전협 소통 구조 그리고 대전협 구조, 대의원 구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대의원의 구조를 어떻게 하냐라는 게 혹시 어떤 질문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정관을 개정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의원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병원들이 이제 큰 규모의 병원들의 병원 대표들이 의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구조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100명 이하, 100명 미만인 병원들에게 의결권이 하나씩 돌아가게 됩니다. 브랜치를 나누면 나눌수록 의결권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해지는 경향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브랜치를 합치는 것보다. 물론 한 명이 다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저희 때도 많았고 그 전에도 많았고 이거는 대한민국 수도가 왜 서울이냐라는 거랑 저는 사실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협의회 선생님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협의회를 정관에만 있던 지역협의회를 만든 것은 그 지역협의회를 그냥 해서 적당히 지역 선생님들을 달래겠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지역협의회 선생님들은 대전협 비대위만큼이나 대전협 비대위 회무 영향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업무나 회무 같은 거를 진행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소통 구조는 저는 지역협의회 선생님들이 충분히 권한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 공약집에서 이때 지역협의회 선생님들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역의사회에 각 지역협의회장 선생님들이 소속될 수 있도록 요청서를 보낸 바 있고 지금 대의원회에도 전공의들의 참여, 그리고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서를 보낸 바가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대표분들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부분들을 뭐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후보에는 필요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회장이 되고 후보님이 회장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시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차례니까 아까 이제 전공의로서의 수련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전문의로서의 완성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시험이 필요하다, 전공의 중간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전공의 중간 테스트에 떨어지면 다음 연차로 진급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공의 중간 테스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전공의 중간 테스트를 만드신다라는 거에 이런 그냥 큰 틀은 어느 정도 만드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이 있으실 거라고 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공의 시험 같은 경우는 원래 과별로 진행을 하는 과가 있고 안 하는 과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과가 있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과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최소 반기에 한 번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있던 거에 형태만 확장시키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근무 시간은 특히 긴 병원에서 시험 성적이 특히 낮다면 이들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근로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파악하기 위한 선별지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련 환경 모니터링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몇백 개가 넘어가고 과도 여러 개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문조사를 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일부분들을 핀포인트로 찾아내서 정확히 조치를 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당연히 이것으로 전공의 진급에 누락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전공의가 잘못된 수련 제도의 무게를 떠안아야 되는 현재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수련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공의 TO를 삭제를 하고 다음 해부터 전공의를 주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고생하는 1년차, 2년차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본인의 삶이 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다음에 후임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신의 일이 더 과중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소 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수련제도 개선안, 어제 보건복지부의 정책 제안서 내고 온 거에서도 들어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전공의가 아니라 병원이 페널티를 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적으로 성적이 낮은 전공의들이 누적이 되는 것 같다면 그 의국 전체를 이동 수련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꼭 여쭤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자유라는 거는 당연히 법 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법은 이제 최소한의 도덕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의 것들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해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게 지난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있고 규제가 있고 규칙이 있는 이유는 이제 저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지키기 위한 성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공의 협회 회칙에 보면 특히 대표의 불신임에 있어서는 정관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대의원 총회를 여러 번 열었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그 집행부를 보시면 대부분 대의원이 많은 병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사태 때 대의원분들 다 연락드리기가 어려워서 병원 대표가 대의원까지 대행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대의원을 소집 못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단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이제 전공의 회 내부에서 조용히 불신임으로 이어진 것이거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토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언론 기고를 통해서 이제 박단 선생님에 대한 비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자에 박단 선생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셨는데, 굳이 정관상에 있는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대전협, 그러니까 제가 저희 다른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한 것에 사퇴에 대한 이야기나 불신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절차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의원들이라든지 병원 대표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적하시는 것이 약간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지난 기간 동안은 그러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아마 그거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두 개는 전 되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에 따른 것들을 할 수도 있었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만 저는 뭐 사퇴를 하거나 불신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불신임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물론 인터뷰 자체가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박단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의 불편한 감정과 마음들을 가지셨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곤 있는데, 저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듯 충분히 어느 정도 논의라든지 소통을 고민을 할 시간들이 있었고, 그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회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됐을까요? 좀 더 뭐 네,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한 코멘트 정도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수련 시간이 많은 병원에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수련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거라서 수련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선별 지표라는 의미에서요. 시험 성적만 가지고 전공의 수련이 잘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건 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성적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그리고 의사는 지식만 가지고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져야 될 역량은 지식만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같이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질문은 이제 그 이전의 인터뷰에서 그 전공의 근무 시간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법으로 그 상한이 규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수련 현장에서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혹시 그런 발언을 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공의 근무 시간이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된 거는 근무 시간이 잘 지켜지기 때문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제정했는데 저희가 이제 80시간 첫 세대인데 이제 과연 그 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잘 지켜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지정을 해놓고 현실에 맞지 않게 세팅을 해놓으면 오히려 근무 시간은 줄여서 보고를 하게 되고 보상만 더 줄어드는 체계로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72시간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아직 대처를 못해서 80시간, 100시간 일하는 병원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병원들도 근무표 자체는 72시간에 맞춰서 내게 됩니다.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상황에서 법을 먼저 제정을 했다간 그것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은 모니터링 기능,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추진을 하면 당연히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계속 조금 C컬러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박단 선생님, 그 다음에 환자단체, 그리고 요번에 이제 법 제정까지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뒤에 일어날 일들, 애들이 어떻게 될지 감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제 메디스태프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인턴인데 지금 당직을 아예 안 썼더니 최저임금만 받아서 월급이 230이라고. 이게 지금 의사로서 맞는 겁니까,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영역들, 생각하지 못한 영역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 제정부터 해놓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밤에 당직 때 자는 시간까지 다 가산을 해놓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시간을 먹고 자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 이런 부분들부터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것만 다 제거를 해도 저희 기존 80시간 안에서 72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부터 손을 대야지 법에다 일단 박아놓고 시작하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원한다고 법이 발의되지도 않고 법이 없어지지도 않고 법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법에 대한 얘기 계속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자료 굉장히 좀 흥미있게 봤고요. 지금 이제 정책 제한 강화, 그 다음에 이제 법 제정, 위원회 참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공의 협회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협회가 가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줬을 때 전공의 차원에서, 전공의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약간 질문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이 이제 대부분 어딘가에 얘기를 해서 이제 의사협회와 참여를 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배상보험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의 선에서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빌려야 하는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전공의 협회 그 자체에서는 어떤 수준에서 일을 시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공약이 지금 세부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저희 정책 공약집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협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적인 이런 의사회 같은 거에 참여를 하겠다라든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있고, 일을 하다 보면은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되는 일들도 있고 아닌 일들도 있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이미 복지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지난 수련협의체에서 발표가 되었고 저희에게 공동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조금 더 현장에 맞는 방향으로 설정되게 하도록 또 제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약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공약 한번 또 열심히 잘 봤는데, 출산 휴가자 백업 인력 시스템을 위해서 대전협, 정부, 노조의 공동기금 형성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인 수련병원이 아닌 피고용인인 전공의들이 정부랑 공동기금을 형성해서 이제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기금을 어떤 형태와 비율로 구성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 내용이 전공의 노조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공의 노조는 이제 제가 병의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만큼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징조, 노조가 아니면 그 정도의 정치 투쟁체가 없으면 저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감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 이번 주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사회 부조, 공공 부조, 특히 이제 출산에 있어서는 한 명이 출산을 하면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기금이나 병원 기금이라는 것도 결국 다 저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고, 병원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것도 결국 전공의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낸 돈에서 차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병원이 다 지불하고 국가가 다 지불하는 게 맞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 병원에 그 정도 돈이 있었으면 전공의 사태가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병원이 지원은 안 해주고 싸워 나갈 건데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으니 출산하시는 분들, 자녀 계획 있으신 분들한테 임신 미뤄라, 출산 미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복지의 차원, 최소한의 방어의 차원에서 대전협에서라도 챙겨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기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회비,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을 할 생각이고, 지금 전공의들 결혼 정년기가 많은데 이번에 1년 반 이슈 때문에 출산이 너무 늦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무 중에 애를 낳았는데 애가 지금 이제 태어나고 일주일 됐는데도 출산휴가 못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대전협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좀 공약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세미나하고 포럼 개최, 정책연구원 설립, 그 다음에 법률자원 지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비용적인 계산을 해보셨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책연구원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공의 협회에서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독립된 수련평가 기구를 세워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을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실태조사, 그 다음에 이제 성적과 근무 시간을 조사해서 수련의 질지표를 평가하는 정도가 최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에서 40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 박사급 통해서 내는데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되는 인력들 비용까지 포함하면 저희 1년에 회비가 5만 원이고 전공의가 1만 명인데 5억밖에 안 되는 돈, 인력 한 3, 4명 고용하고 연구 한 보고서 3, 4개 내면은 전부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혹시 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하면 되겠죠. 그 비용 얘기 나와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공동기금도 만드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저는 이 인력 대체 인력을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미나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산병원 전공의 협의회는 사태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개최되는 4차 아산병원 울산의대 심포지엄을 합니다. 포럼 4번 개최해봤습니다.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도와주십니다. 강의료 안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만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젊은 의사 정책 연구원에 대해서도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금액 급여를 받는 인력이 하고 이제 큰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연구원의 초기 설립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 연구원은 저희 젊은 의사들이 정책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의협에서 이미 의정연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의정연 예산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정연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룹 연구원은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많은 정책 제안서들을 제출하고 정부나 국회, 그 다른 단체들의 제안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저희가 공약에 넣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기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니 전공의 특별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입장으로 지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 시간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수련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으로 먼저 박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알아서 할 수 있었고 저희가 그거를 병원 측에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할 수 있었다면 그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현장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에 그 정도 돈이 있습니다. 병원 돈 많습니다. 저희 대체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정도의 돈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이 복지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 나가는 그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병원이라든지 그쪽에서 그 임신 출산 육아 당사자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평전공의 선생님들의 문의 창구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에게 그냥 갑자기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대한전공의 협의회의 공식적인 이메일이나 이런 창구로 문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개편해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현실적으로 모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정례적으로는 당연히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법안이 나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급박했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의 액션, 이 정도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것들,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어떤 시민단체까지 다 만나는 것,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상대 측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모두 고민할 때 그런 액션들은 최소한 사전에 회원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병원별 카톡방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방향적인 소통 방향입니다. 저는 이제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이제 문의 창구를 상시 개설해 놓고 그것에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행부의 역량으로 꾸려나가는 대전협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싸움이고 상대는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공이 한 명 없어질 때마다 1년 지날 때마다 누구 당직 설 때마다 대응이 느려지는 그런 대전협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누군가가 실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고 우리와의 방향성을 다 알고 있어서 누군가 문의를 할 때마다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시기를 넘기고 출산을 보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병원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애를 아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답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의료정책 법적 부담 완화 시간까지. 의료정책,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이 있으신데, 전공의 특화 배상보험을 만들자고 하셨는데요. 의료사고는 언젠간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돈을 국가에서 대라, 취지는 좋죠. 근데 이 얘기 밑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전공의가 잘못했다는 그 베이스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잘해도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의료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는 보험 도입이 아니라 완전 면책을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변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트집을 잡냐면 민사, 형사 모두 다 걸어서 단 하나라도 승소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소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상보험 도입 자체가 저희를 구렁텅이로 더 몰아가는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면책을 주장하지 않고 보험 도입을 얘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본인이 말씀해 주신 걸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면책을 면책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과도한 법적 부담은 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도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법부에서 그 변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결국은 그 법의 결론이 나게 되고 배상을 하게 되는데, 그 배상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뭔가 변화가 있기 전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준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이쪽에 조금 더 취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신 출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문만 드리자면, 이제 현실적으로 회장이 되시고 나면 집행부 및 이사회 구성이 가능할지 약간 우려가 되는데 후보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집행부는 이미 다 꾸려놨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집행부 개인 역량의 시대에서 시스템의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진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수 차관은 1993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찌른 건 우연이 아니고 그 사람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30년 동안 키워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협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대전협 집행부는 얼굴로서 그리고 방향성, 의견 수렴 창구로서 변화를 하고, 실제적인 일들은 어르신들, 전업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선생님 갔다 오셔서 이제 그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련 환경 저희 전문의 시험 때문에 이제 밤늦게까지 토의하신 거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7시부터 시작을 하면 회의가 길어져도 9시, 10시에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것이 전공의 현실이고, 이 현실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봐야 알겠지만 전공의 레벨에서 아무리 시간을 내고 한다고 해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전업이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 대전협 집행부는 실무진을 구축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의 연속성이라든지 집행부의 완결성은 제가 처음에 누구를 데리고 시작했느냐가 아니고 제가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을 계속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박민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세로 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대수 후보님, 지금 이제 한성준 후보님이 시간을 다 쓰셔가지고 남은 이제 이대수 후보님 1분 30여 초 정도 남으셨는데 혹시 답변 시간을 뭐 한 30초 정도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실지 아니면 이대로 뭐 추가로 하실 질문 그러면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이 무엇인지 이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싶고 이 사람이 무엇이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원칙은 뚜렷합니다. 저희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저희를 자꾸 몰아넣지 않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가 좋습니다. 지역의사회 좋아요. 정책연구원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집행부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일이 너무 많고 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전공의 수령권 개선 그리고 전공의 긍지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처럼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더 쉽지 않은 세상이 될 건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어디 가서 끼기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전에 6월 24일자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참여위원회에 대한 비율, 숫자보다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이 생각이 바뀐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대전협 집행부의 마지막이니까. 네. 원칙 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제가 다 써버렸으니까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지만 시간 다 써서 저희 집행부 원칙은 저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졌거나 상처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복구, 그 전공의 사회 복구입니다. 저희가 내세운 공약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써놓은 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였지? 제가 대답 못한 게 있나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토론 시작할 때 전공의가 흩어졌다는 제 주장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걸로 자유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해주신 두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27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질 대전협 회장선거 투표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기자분들도 자리를 해주셔서 마무리 발언 후에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토론회 직전에 두 후보께서도 질의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요. 혹시 유튜브 송출되는 거에도 동의를 하실까요? 추가 질의응답 위해서. 네. 그러면 이어서 먼저 마무리 발언 1분씩 듣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별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수 후보부터 발언 부탁드립니다. 한때 의사에게는 부와 명예 그리고 실력과 보람까지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중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서 싸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는 정치 투쟁체를 만들고 투쟁력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모두가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결사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공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를 포함해 미래를 살아갈 모든 젊은 의사들의 숙제입니다. 지난 1년 반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자기 자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성준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한성준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 현장에서도 그 고생을 계속하고 계실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께 작은 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수련 현장,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넘어서 결과로 전공의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플로어에 계신 기자분들께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기자분들. 네, 저 뒤에. 안녕하세요. 의사신문의 이하영 기자라고 합니다. 두 분께 공통으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의정사태 기간 동안 이제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나 말씀하셨다시피 의사라는 직역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에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전공의 노조 설립과 더불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죄송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국민 설득이나 혹은 인식 개선 등을 할 것인지,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보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이번엔 한성준 후보부터. 너무 길진 않게 제가 말이 좀 긴 편이어가지고 저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이번 사태는 저는 별개의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러니까 전공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전공의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와 그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분들이 이제 아까 악마도 말씀하셨지만 잘 들여다보니 전공의들이 정말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인식 개선, 그 정치권의 인식 개선, 그 저희의 주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국민 설득과 인식 개선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사회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태수 후보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선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에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국민분들께 충분하게 알리고 그런 부분들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1년 반 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렇게 쌓여 나가야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지도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공의가 할 수 있는 일, 전공의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역 바운더리를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지금 의사 전체에 걸려오는 법적인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악법들은 결국 정치인들이 발의를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치를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돈하고 표입니다. 저희는 한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두 가지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공의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돈은 아니고 표입니다. 표는 곧 여론입니다. 저희는 지역 의료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공보의, 군의관, 그다음에 지역 의사들로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치를 압박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설득, 그 설득은 당연히 이제 저희의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이런 홍보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질 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 있으신 기자분 계실까요? 네, 그럼 따로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토론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회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권자 여러분,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전공의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